안녕하세요. 도깨비 민담 주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편히 쉬었다 가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골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에 도아는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집 앞 복숭아 나무에서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고 그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아의 삶은 그 이름만큼 화사하지 못했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태어난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영감댁의 외거노비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영감댁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연못이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영감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 자부했고 그의 무남 동녀인 난영 아씨는 그 자부심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더욱 거만했습니다. 스물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난영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특히 도아를 유독 못살게 굴었습니다. 도아, 이것이 설거지냐?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도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릇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그릇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난영은 트집을 잡는 것 자체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도하의 천한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다시 씻겠습니다. 도하는 언제나 그랬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도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하게 가져라. 남을 미워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살아라. 도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한여름 태양이 이글거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영 아씨는 부채를 붙이며 안채 대청마루에 누워 있었고 도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아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때 난영이 갑자기 도아를 불렀습니다. 도아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대청마루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난영은 느릿느릿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구나. 어제 점쟁이가 말하기를 산수유 열매를 다려 먹으면 기운이 돌아온다고 했다. 도하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산수유 열매는 가을이 깊어야 익는 것인데 지금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뒤져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영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산수유 열매를 구해오너라. 못 구해오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난영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도하가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씨. 도하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뙤약볕 아래 먼지 날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봐도 산수유 나무는 이미 초록 잎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도하는 지친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길 옆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하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초라한 베옷을 걸친 젊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도하가 조심스럽게 사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도하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격경일지도 모르니 가까이 가지 마시오.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도화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그의 마른 입술이 물을 찾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품에서 작은 물주머니를 꺼내 사내의 입에 댔습니다. 사내는 간신히 면모금을 마셨습니다. 도화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근처 샘물에 적셔와서 사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살피자 사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사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도화는 사내 곁을 지켰습니다. 열기가 조금 가라앉자 사내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도화는 사내를 부축해 마을 입구의 빈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사내를 누이고 자신의 보따리에 있던 마지막 감자 조각을 꺼내주었습니다. 소인은 이선재라고 합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도화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다음 날 아침 도화는 영감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산수유 열매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난영 아씨는 비웃으며 도화를 내쫓으려 했지만 영감이 말렸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화의 품삯은 깎였습니다. 며칠 후 도화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선재가 영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병이 나은 그는 도화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화는 영감에게 사정을 말해 선재가 머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재는 도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화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선재는 영감댁의 머슴이 되었고 도화와 선재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화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훗날 얼마나 큰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지. 선재가 영감댁의 머슴으로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솜씨는 기대와는 달리 형편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야 하는데 빗자루를 쥔 손은 어색하기만 했고 쓸고 나면 오히려 먼지가 더 날렸습니다. 밭을 일구라고 하면 괭이질이 서툴러 흙만 이리저리 파헤쳤고 물을 길어오라고 하면 두레박이 우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영감은 처음에는 선재가 병을 앓아 기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재가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떨어뜨려 발등을 찍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감은 사랑채로 선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영감의 호통에 선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죄송하다고 다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영감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화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화는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선재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화, 내가 이 차를 데려왔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선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동안 너의 품삯에서 그의 몫을 깎아내겠다. 도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품삯은 이미 난영 아씨 때문에 한 번 깎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또 깎인다면 겨울을 나기 위한 곡식조차 장만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날부터 도화의 하루는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선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까지 몰래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선재가 쓸다 만마당을 새벽에 일어나 다시 쓸었고 장작을 제대로 패지 못하면 밤늦게 남아서 다시 팼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도화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그런 도화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재는 헛간에서 나와 우물가에 앉아 있는 도화를 찾아갔습니다. 도화는 붉게 부은 손을 찬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도화 미안합니다. 선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들어 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두의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화의 말에 선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승하하시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마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새 왕은 각 지방에 새로운 관료들을 임명했고 이 마을에도 젊은 현감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영감은 새로운 현감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현감의 환심을 사면 마을에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영 아씨는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젊은 선비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현감의 부인이 된다면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화, 내 비단 치마를 다려놓아. 난영은 날마다 거울 앞에서 단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도화는 묵묵히 난영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난영은 현감에게 보낼 서찰을 정성껏 썼습니다. 꽃과 시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현감 나으리께 전해드려라.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화가 서찰을 받으려는 순간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선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아씨, 제가 가겠습니다. 난영과 도화는 깜짝 놀라 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길을 잘 압니다. 도화는 다른 급한 일이 있으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찰을 선재에게 건넸습니다. 어차피 누가 전하든 상관없었고 도화를 다른 일에 부릴 수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선재는 서찰을 받아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도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선재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원래 그랬어야 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재는 달라졌습니다. 서툴고 어설프던 일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깔끔했고 장작을 팰 때도 힘이 있었습니다. 밭을 일굴 때는 일랑이 반듯했고 물을 길어올 때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감도 선재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더 이상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화는 우물가에서 선재를 만났습니다. 선재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물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갑자기 일을 잘하시게 되었습니까? 도화의 물음에 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화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재는 도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반드시 갚겠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화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도화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천조각 해진 놀이개, 그리고 매화 문양이 새겨진 옥비녀 하나.
도화는 옥비녀를 꺼내 들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비녀는 낡았지만 매화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아가고 있나요? 보고 싶습니다. 도화는 옥비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복숭아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최영감댁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감이 직접 최영감댁을 방문하겠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난영아 씨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서찰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믿었고 현감이 자신에게 청혼하러 오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도화, 안채를 깨끗이 치우고 최고급 차와 다과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놓고. 난영은 온 집안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최영감 또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현감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채를 정돈하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최영감 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관아의 관복을 입은 현감 일행이 최영감 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영감은 대문 밖까지 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현감은 3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그는 초면에 죄송하다며 예의 바르게 답례했습니다. 최영감은 현감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난영은 안채에서 단장을 마치고 현감이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영감 어르신,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 댁에 머물고 계신 이선재 선비를 뵙기 위함입니다. 최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감은 품에서 작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이선재 선비께서 서찰을 전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제가 성균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슴 선재가 성균관 출신의 선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뵙게 해주시겠습니까? 현감의 정중한 요청에 최영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을 시켜 선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선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현감은 선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형,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형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최영감과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감이 머슴인 선재를 형이라 부르며 반기다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재는 천천히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선재, 한때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으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였습니다. 이선재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때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으며 과거를 준비하던 명문가 선비였으나 선왕 말년 스승님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억울한 역적의 무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관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그는 병을 얻어 길가에 쓰러졌고 이때 도화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새 왕이 즉위하면서 영모 사건은 재조사되었고 이선재의 스승을 포함한 연루자들의 누명이 벗겨지고 복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재가 현감에게 서찰을 전하러 갔을 때 현감은 그를 알아보고 곧장 한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선재는 모든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최영감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성균관 출신의 선비를 머슴으로 부렸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감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린 선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 역시 신분을 숨긴 것이니 어르신께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 숨길 곳을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재는 최영감을 일으킨 뒤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화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재의 눈빛이 마주치자 도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 나는 오늘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네. 과거 시험이 2달 뒤에 있으니 준비를 서둘러야 하네. 선재는 도화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영감댁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재는 도화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도화만이 역병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을 건네고 자신의 품삯까지 포기하며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상기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화는 겸손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도화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은혜라고 단언했습니다. 내게 당신을 기억할 무언가를 주시겠소? 내가 한양에서 힘들 때 당신의 마음을 떠올리며 힘을 얻고 싶소.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한 증표가 필요하오. 그는 도화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증표를 줄 것을 청했습니다. 당황한 도화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매화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도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재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화는 천천히 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매화 문양의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 비녀를 꽂고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화는 눈물을 참으며 옥비녀를 선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녀가 선비님께 그 진심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도화는 옥비녀를 건네며 부디 낮은 곳의 백성들을 돌봐주며 길가에 쓰러진 이를 외면하지 않는 관리가 되어달라 청했습니다. 선재는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비녀에는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재는 옥비녀를 가슴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소. 기다려 주시오. 선재는 현감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최영감댁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머슴이었던 사람이 실은 성균관 출신의 선비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달 후 선재는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학식으로 장원 급제하여 곧바로 벼슬을 받았습니다. 선재는 왕께 첫 아련을 올리며 자신이 누명을 쓰고 도망칠 때 목숨을 구해준 은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처자는 천민의 신분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그는 도화가 준 유일한 유품인 매화 옥비녀를 왕께 보이며 그 고귀한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왕은 진심과 의리를 지킨 자를 천하게 여길 수 없다며 도화의 신분을 양인으로 해방시키고 선재와의 혼인을 허락하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최영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영 아씨는 천한 몸종 도화가 장원 급제한 선비의 부인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천한 것이 양반의 부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난영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최영감 또한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은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혼례 사절단이 왔습니다. 왕명으로 도화를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난영은 마지막으로 도화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선비의 마음을 훔쳤느냐?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도화는 조용히 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씨께서도 그때 선비님을 도우셨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씨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화만이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오자 난영은 도화를 불렀습니다.
도와, 내가 혼례 자리에 가기 전에 내 방 청소를 해야겠구나. 도화가 난영의 방으로 들어가자 난영은 재빨리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느냐? 오늘 하루만 거기 갇혀 있거라. 난영은 비웃으며 혼례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도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혼례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화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비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도화는 그렇게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례일 아침 최영감댁은 이른 새벽부터 화려한 혼례 행렬로 분주했습니다. 난영 아씨는 최고급 예복으로 단장을 마친 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도화는 방 안에 갇혀 있으니 이 자리는 결국 자신의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최영감은 사랑채에서 현감을 맞이했고 현감은 왕명에 따라 이선재 급제자와 도화의 혼인을 위해 신부를 모셔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난영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들어서며 자신이 신부임을 주장했습니다. 신부는 난영 아씨가 아닙니다. 왕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신부는 도화입니다. 도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감은 난영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난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이 최영감은 당황하여 도화를 찾으라 명했습니다. 한 늙은 하인의 증언으로 도화가 난영의 방에 갇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감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난영의 방으로 향했고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도화가 평온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은 도화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왔고 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왕명으로 정해진 신부를 감금한 것은 왕명을 거역한 중대한 죄임을 냉정하게 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현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난영과 최영감이 애원했으나 현감은 한양에 이를 보고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때 관복을 입고 관인의 증표를 찬 선제가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제는 도화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은 후 난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제는 머슴 시절 난영이 자신을 무능하다 꾸짖고 쫓아내려 했으며 역병으로 쓰러졌을 때 난영이 자신을 외면했던 과거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리고 도화만이 두려움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씨는 오늘 왕명으로 정해진 신부를 감금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기만하고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입니다. 본래라면 아씨는 관비로 끌려가 평생 천역을 해야 합니다. 난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최영감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오? 모두의 시선이 도화에게 쏠렸습니다. 도화는 조용히 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영 아씨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둔 것은 저에 대한 것이지 왕명을 거역하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제는 도화의 너그러운 마음에 따라 형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최영감댁은 3년간 세금을 2배로 납부하고 난영 아씨는 평민 신분으로 강등되어 혼인이 금지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난영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그녀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혼례는 한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은 친히 선제와 도화의 혼례를 축복했고 도화에게는 정식으로 양인 신분을 하사했습니다. 도화는 천민에서 벗어나 당당한 양인이 되었고 나아가 급제한 관료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선제와 도화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선제는 품에서 매화 옥비녀를 꺼내 도화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말씀이 옳았소.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제는 도하의 현명한 내조와 조언 덕분에 계속 승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선제는 도하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비님, 높은 자리에 오르시더라도 낮은 곳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선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기근이 들면 자신의 복록을 털어 백성을 구제했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선제는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재상으로 불리며 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도하 역시 판서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도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제와 도하는 함께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의 초가집은 이제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하의 어머니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선제가 몰래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화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영감댁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난영은 결혼하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하는 최영감댁에 쌀과 배를 보냈습니다. 선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오? 도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뿐입니다. 선제는 도하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오. 선제와 도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화옥비녀는 대대로 이씨 집안의 갑으로 전해져 후손들에게 선조의 덕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